예, 안녕하세요. 예, 프로토콘의 전명산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그 프로토콘 메인넷이 이게 새롭게 도입한 그 팩트햇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걸로 뭐 브릿지나 사이드 체인이나 멀티 체인까지 구성하는 그 로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제 제가 VC 분들하고 이제 좀 미팅을 했는데 사실 약간 이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뭐 무슨 메인넷을 들고 와서 투자를 해달라 그러지? 아니 뭐 여기는 뭐 기술이 진짜 있긴 한 거야? 뭐 이런 이제 의구심에 찬 이제 그런 그 눈빛들을 좀 보고 여전히 한국에서 이제 메인넷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런 걸 이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클레이튼이나 뭐 테라나 솔라나 이런 것들이 지금 메인넷 레벨에서 계속 문제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사실 거기에 올라가 있는 뎁이라든지 뭐 이런 연계된 서비스들이 다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메인넷 기술은 사실 웹3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장차 인터넷의 인프라 기술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가 탄탄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서비스를 구축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제 블록체인 산업에서 계속 이제 이런 부침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 메인넷이라는 인프라 기술이 아직 단단하게 구축되지 않아서이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단단한 기술을 제공하자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한 3년 넘게 이제 개발해 왔고요. 그래서 원천 기술을 저희는 이제 바닥부터 새로 기술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원천 기술이 없으면 블록체인 산업에서 제기되는 과제들에 대응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글로벌 메인넷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이제 19년 5월부터 이제 두 번째 그 메인넷 코어를 개발을 했고요. 만 3년이 지났죠 지금. 예, 그리고 PBFT 기반의 탈중앙화이고 처리 속도는 맥스 5,000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속도 안전성이나 확장성들을 위한 다양한 기술들을 여기도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게 팩트햇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는 최대한 트러스트리스,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부분을 신뢰하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제 그렇게 하는 방향들을 찾아서 고민을 했고 팩트햇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좀 숨이 차네요. 예. 그래서 잠깐 연약을 좀 말씀드리면 19년 5월에 코어 개발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1년 작년 11월에 컨트랙트 모델이라는 독자적인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을 개발했고 그걸 기반으로 저희 파트너사 크리볼드가 있어요. 크리볼드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가동을 했습니다. 요거는 현재 라이브로 이제 가동되고 있으니까 프로토콘이라는 기술로 만들어진 메인넷이 하나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메인넷 레벨은 아니지만 어쨌든 예, 그리고 이제 올 3월에 첫 번째 옐로우 페이퍼를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4월에 펜 토큰, 그러니까 저희 이제 메인넷 기충통화 펜 토큰을 첫 상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여기 메인넷을 응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이제 거의 다 완료했고요. 10월에 이제 메인넷을 퍼블릭 베타 형태로 공식 오픈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10월에서 이제 이걸 뭐 빨리 오픈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오픈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할 거라서 10월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한 달 정도의 갭, 뭐 좀 더 늦어지더라도 아마 그 정도면은 오픈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퍼블릭 베타에서 저희가 이제 구현하는 아키텍처인데요. 요 퍼블릭 베타를 오픈할 때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그다음에 BNB 저희가 이제 그 펜토큰을 BNB 기반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BNB 그다음에 이제 도지 뭐 이런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과 기본적으로 브릿지를 같이 오픈을 하려 그래요.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팩트햇이라는 기술이 당연히 사용하게 되고요. 예, 요건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한 그 기술들을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걸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모델이라는 거를 3월 달에 저희가 이제 그 옐로우 페이퍼로 기술 문서를 냈고요. 팩트햇시를 5월 달에 이번 달에 이제 기술 문서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어서 어떻게 PBFT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문서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만든 NFT 모델과 그 다음에 이제 멀티사인 피처 이런 것들을 이제 문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지금 이제 4가지는 기술 개발이 완료가 됐고요. 디센트럴라이즈 네트워크 부분은 이제 저희가 수정 보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옐로우 페이퍼를 내고서 이제 글로벌로 첫 이제 보도자를 냈는데, 그 보도자를 보고 영국 익스프레스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에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 이제 언어라든지 아키텍처 자체가 보안적인 리스크가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짚으면서 이제 프로토콜이 어쩌면 대안이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저희를 조명해 준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저희 지금 펜토큰 거래대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배경 설명을 드렸고, 팩트해시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팩트해시는 이제 저희가 사실은 뭐 브릿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수용할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처음 제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블록체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용어이고, 예, 근데 뭐 브릿지나 이기종 네트워크는 요새 뭐 기본적으로 다 하잖아요. 솔라나도 뭐 테라랑 연결되고 이더리움 뭐 이렇게 쭉쭉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BTC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제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뭐 솔라나 네트워크로 가고, 그러니까 USDT나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여러 네트워크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럴 때 이제 그 브릿지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금 큰 게임사들은 블록체인을 연동할 때 거의 사이드 체인을 쓰더라고요. 왜냐하면 직접 이제 메인넷에 연결을 하게 되면 수수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게임에 필요한 만큼 그렇게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거의 사이드 체인을 쓰는데, 그 경우 이제 이런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도 사실은 이제 뭐 특정 체인 입장에서 보면 사이드 체인도 이제 외부 체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체인하고 어떻게 연결할 거냐, 이게 이제 브릿지로 연결하든 뭐 뭘로 연결하든 어쨌든 이제 연결의 이슈가 존재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브릿지가 이제 통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A 네트워크 있고 B 네트워크 있고, 그럼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브릿지가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는 구조가 일반적인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브릿지 관련 기술들이 이제 발표가 됐고 실제로 작동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A 체인과 B 체인이 이제 서로 데이터를 연동할 때 B 체인은 A 체인에서 어떤 액션이 일어나는지, 어떤 데이터가 처리되는지 몰라요. 그게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마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럼 B 체인은 A 체인에서 뭔가 액션이 벌어졌다는 걸 믿고 B 체인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A 체인의 활동을 알 수 없으니 오로지 믿는 것은 브릿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브릿지가 해킹이 당하면은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그 브릿지에서 발생하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난해한, 풀기 어려운, 예,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플레이 어떻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록시 컨트랙터라는 뭐 그런 개념을 해킹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로토콜이 제시한 방법은 뭐냐면 거래 내역에 태그를 달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내역에 그래서 이제 저희 네트워크에는 키가 데이터와 관련된 키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존의 전통적인 트랜잭션 아이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서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 이렇게 거래가 처리가 되면 트랜잭션 아이디가 나오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순수하게 데이터만 묶은, 예, 팩트해시라는 게 따로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왜 그러냐면 트랜잭션 아이디는 그 트랜잭션 아이디를 만들 때 프라이빗 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가 들어가서 그게 해시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해시값은 프라이빗 키를 가진 사람만 이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해시값이 내 거야라는 거를 프라이빗 키 가진 사람만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확인이 없으면 이 트랜잭션 아이디가 누구 건지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저희는 트랜잭션 아이디를 만들기 전에 사인 값을 빼고,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 값을 빼고 나머지에 공개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큰을 전송한다 그러면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수량, 시간, 그 다음에 거기 하나 더해서 전송한 사유, 요런 값들을, 그러니까 요건 이제 다 공개되는 데이터잖아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별도 해시를 만들어요. 이게 팩트 해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런 OXABCD라는 주소에서 OXAA라는 주소로 CPTC를 언제 보냈는데 예를 들면 델리오란 이게 거래 내역은 실제로 델리오의 CPTC를 예치한 거야라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같이 저장을 하고요. 얘는 프라이빗 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요 데이터들만 알고 있으면 요 팩트 해시를 외부에서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팩트 해시를 만들어서 블록체인에 이 데이터가 있는지 조회를 해보면 이 데이터는 블록체인에서 정상 처리된 데이터가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델리오에서 다시 CPTC를 인출을 한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정보를 적고 델리오에서 예치한 CPTC를 인출했어라는 텍스트 정보를 같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거래 내역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걸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다. 이게 핵심적인 아이디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조금 도표로 보시면 이제 통상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트랜잭션 아이디가 만들어지는 구조예요. 근데 저희는 요 중간 과정에 팩트 해시라는 걸 한 번 더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요걸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트랜잭션 아이디를 만듭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 팩트 해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들은 사실 그 블록체인에서는 상당히 대부분 공개되어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그 동일한 데이터를 알고 있을 경우에 요 값을 동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이 블록체인, 요거는 유일한 값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있으면은 이 데이터는 처리가 된 데이터라고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 프로토콘 이제 블록체인 익스플로러의 지금 테스트넷 상태죠. 익스플로러에 이제 기본적으로 노출되는 여기에 팩트 해시 정보가 저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걸 이제 기존에 이제 브릿지에 적용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런 해킹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워낙 이 산업 영역이 사건 사고가 많긴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큰 사건이 일어났던 게 솔라나의 웜홀이 이제 해킹을 당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시 인피니티가 이제 로닌이라는 브릿지가 해킹이 됐죠. 그래서 각각 3,700억, 7,400억 이 정도의 이제 자산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쪽 웜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명드리면 복잡하지만 그러니까 섀도우가 아니고 프록시 컨트랙트라는 그쪽을 이제 공격을 당해서 데이터가 문제가 생긴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트랜잭션은 이 이더를 여기서 발행을 해줘라고 이제 실제는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해놓고 프록시 컨트랙트를 조작을 해서 12,000 이더를 발행을 해라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해킹이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3,700억 정도의 자산 사고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엑시 인피니티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엑시 인피니티 이제 로닌이라는 브릿지가 있는데 로닌의 브릿지를 운영하는 여러 이제 검증자들이 있어요. 왜냐면 브릿지도 이제 한 사람이 컨트롤하면은 이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 검증자를 5명 아니면 20명 정도까지도 이렇게 웜홀은 이제 19명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더라고요. 엑스 인피니티는 9명인가 아무튼 그런데 5개의 키를 해킹을 해서 탈취를 했고요. 그러니까 브릿지의 키를 해킹해서 탈취하니까 브릿지가 장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브릿지에서 그냥 몇 개 이더 몇 개죠? 17만 이더를 발행을 해라고 하면서 해킹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이제 브릿지로 이제 크로스 체인 아니면 인터 체인을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A 체인과 B 체인이 서로 상대방이 어떤 액션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에서 데이터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브릿지만 공격하면 언제든지 이 사고가 다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구조는 지금 이런 규모의 대형 사고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설명인데요. 여기 이제 블록체인 X에서 블록체인 Y로 그러니까 이쪽에 자산을 CPTC를 패깅을 하고
여기에 자산을 묶어놨으니 이쪽에 자산 10개를 발행을 해줘라고 이제 보통 그 이제 패깅하고 민팅하는 구조가 그렇게 나타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10BTC를 저쪽에서 10WBTC로 이제 민팅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저쪽에서 이제 그 뭐 디파이에 뭐 디파 시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용자가 내가 10BTC 이쪽에다가 패깅하고 이쪽에서 10개를 발행을 해서 쓸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브릿지 컨트랙트가 있고요. 거기서 이제 브릿지에서 이쪽에 아니 그러니까 요 이제 블록체인의 컨트랙트에서 브릿지의 정보를 제공하죠. 여기 패깅이 됐으니까 브릿지 너는 저쪽에다가 발행 요청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브릿지에서 여기서 실제로 패깅됐는지 확인하겠죠. 예, 그다음에 확인이 되면은 이쪽에다 이제 요청사항 확인하고 이쪽에다 민팅을 요청을 해요. 예, 근데 기존의 브릿지 구조에서는 이 블록체인은 그냥 얘를 믿고 발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팩트해시가 들어오면 이쪽에서 민팅 요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 블록체인이 이 요청이 실제 맞는 거야? 라고 요 뒤로 죄송합니다. 뒤로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금 무조건 실행한다는 이야기고요. 예, 그 이제 팩트해시가 적용된 그림을 보면 패깅을 요청을 하고 그때 요런 이제 그 팩트해시를 같이 이 정보를 이제 생성을 하죠. 그러면 이제 패깅 정보는 전달하고 패깅 트랜잭션 확인하고 요청 사항을 이제 내부에서 검토한 후에 확인이 되면 민팅 요청을 하는데 이때 이 블록체인은 얘를 믿고 민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쪽에서 블록체인 이쪽 그러니까 프로토콜 쪽에 실제로 얘 데이터가 존재하는지, 예, 그러니까 이 팩트해시가 여기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민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브릿지를 전적으로 믿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키텍처가 되는 거고요. 뭐 이걸 H체인과 B체인이라고 보면은 H체인과 B체인이 서로 상대방의 데이터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이드 체인도 많이 지금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알케미라는 서비스는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 그 오픈시나 아니면 이제 그 데퍼랩스에서 이제 뭐 이런 이제 그 NFT 쪽에서 이제 메이저 사업자들이죠. 이쪽에서 이제 사용하는 NFT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에서 주로 NFT를 많이 발행하지만 이더리움에서 일단 그 이더리움 속도가 너무 느리고 수수료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NFT를 이제 대량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이더리움에서 하는 게 굉장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좀 편리하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도 좀 이제 많은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알케미라는 서비스를 쓰는데요. 이게 이제 알케미 슈퍼노드라는 게 있고, 요건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어떤 구조로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여기서 쓰는 기법이 이제 롤업이라는 사이드 체인을 써요. 근데 롤업은 이제 여기서 요 사이드 체인에 들어온 뭐 예를 들면 NFT 처리 트랜잭션들을 모아서 블록으로 만들어서 요 블록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그대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이드 체인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거래 내역이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이걸 묶어서 이제 해시값만 집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가 다 엄밀하게 블록체인에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롤업은 그나마 어쨌든 전체 데이터를 다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이드 체인보다는 훨씬 더 데이터가 투명한 거죠. 예. 근데 이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사용자는 이쪽이 이제 그 여러 서비스들이니까 이거 뭐 크립토키티도 있고 뭐 이런 이쪽에 이제 NFT 발행할 거야 요청을 하면은 알케미에 이제 얘네들이 발행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죠. 예, 그러면은 알케미에서는 요걸 이제 데이터를 처리해서 요 사용자에게 이 중에 어떤 이제 트랜잭션이 이게 네 거야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그러면 얘가 이제 이더리움 노드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알케미가 알려준 요 트랜잭션 아이디가
실제로 내 NFT 트랜잭션인지는 사용자는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알케미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사용하고 있지만 알케미가 만약에 사용자를 속이려면 속일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사이드 체인에서 그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 리스크가 있는 그런 지점이죠. 예, 물론 이제 알케미를 믿고 다 쓰고 있지만 사실 그게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적인 구조는 트러스트리스, 누구를 신뢰하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스템의 신뢰는 보장이 돼라는 건데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 알케미를 신뢰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신뢰 구조에서는 어긋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어긋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기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동일하게 그러니까 NFT 발행 요청을 하면은 이때 이제 그 만약에 팩트해시를 적용한다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트랜잭션 아이디를 만들고 동일하게 이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해시를 하나 더 생성해서 집어 넣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팩트해시가 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는 동일한 팩트해시를 가지고 이 동일한 팩트해시가 이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으면 요건 내 트랜잭션 아이디가 맞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케미를 믿지 않아도 이렇게 구조를 짜면은 전체 시스템이 트러스트리스한 구조에서 전체 시스템의 트러스트가 확보가 되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좀 더 확장을 해서요. 좀 더 확장해서 이제 이걸로 멀티 체인을 구성할 수 있는데요. 사실 구조는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둘 다 이제 그 프로토콜 네트워크의 기술이 이제 팩트해시라는 기술이 적용이 된 블록체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그 경우에 이제 여기 이제 그러니까 두 개의 네트워크에 걸쳐서 어떤 서비스가 처리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쪽 네트워크에서 지금 CWG 100개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쪽 그 프로토콜 메인넷에서 이제 이쪽으로 보내서 이걸 쓰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요청 사항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면 참고로 이 CWG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저희 프로토콜 네트워크로 이제 별도로 지금 그 특정 서비스를 위해서 돌고 있는 그 네트워크이고요. 예, 여기서 이제 CWG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거를 프로토콜 메인넷으로 옮겨서 뭔가 뭐 디파이에 투자를 하든 뭐 그렇게 하고 싶어 뭐 이런 경우에 여기서 이제 일단 토큰을 여기다 패깅을 요청을 하겠죠. 패깅 요청하면 이제 요 CWG 컨트랙트에서 패깅 정보를 전달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민팅 요청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100 CWG를 이제 민팅해서 발행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때 요 미팅을 할 때 마찬가지로 실제 여기서 요청한 데이터가 있는지를 요 팩트해시를 이쪽 네트워크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있으면은 이 트랜잭션은 정상적인 트랜잭션인 거죠.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얘는 100 CWG를 민팅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서 이제 민팅을 확인을 하고 민팅 됐다는 거를 브릿지에 알려주면은 민팅 확인된 사실을 이쪽에 이제 컨트랙트에 보내주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소각시키고 이때 소각할 때도 실제로 여기서 민팅이 제대로 됐어?라는 거를 동일한 해시값을 검색을 해서 저쪽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네라고 확인을 하고 이쪽에서 소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A체인과 B체인이 서로 상대방의 네트워크에서 어떤 데이터가 처리되었는지 아니면 안 되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릿지를 믿지 않고도 두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자산 거래할 수 있다. 그렇게 구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면은 이거 이제 프로토콜 네트워크의 이제 장기적인 전략과 관련돼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뭐 이더리움 2.0이 실제로 나오면 어떻게 되냐, 너네 뭐 다 죽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5000 TPS 정도는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럼 그 트랜잭션을 넘어서면 어떻게 할 거야라는 그런 질문들도 있어요. 근데 이 팩트해시를 활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방금 보여드린 대로 멀티 체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체인을 여러 개를 서로 연결을 해서 그렇게 확장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요거 이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겠다고 이제 설정을 한 건데요. 토큰 전용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큰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예를 들면 토큰 전용 네트워크를 하나 더 엽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네트워크가 돌아가고 그러면 예를 들면 산술적으로 이쪽에 5000, 이쪽에 5000이면 10,000 TPS를 처리할 수가 있겠죠. 뭐 꼭 그렇게 비례하진 않겠지만 예,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는 이제 NFT 쪽은 아예 여기서 처리를 할 거야라고 이제 이렇게 NFT 전용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은 이제 DID 그러니까 아이디를 관리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그냥 전문적으로 쓰자라고 할 수 있고 이쪽은 예를 들면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인증서라든지 이런 걸 발행하는 데이터 전용 네트워크를 쓸 거야라고 이렇게 각각의 네트워크의 용도를 분할을 해서 이제 특정한 용도에 맞는 이제 블록체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이렇게 네트워크들을 분산할 수가 있고요. 예, 뭐 의료 데이터는 뭐 이쪽에서 전문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NFT에서 NFT를 발행을 하는데 NFT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수수료를 같이 내잖아요. 예, 근데 수수료를 내는데 그 경우에 이제 기존의 네트워크는 NFT 발행과 수수료 지불을 다 한 네트워크에서 처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포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저희는 NFT 발행은 여기서 하고 수수료 지불은 토큰 네트워크에서 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이원화해서 데이터를 처리할 수가 있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기서 NFT 발행을 하는데 뭐 발행 준비는 다 됐고 자 이제 발행만 하면 되는데 발행하기 전에 수수료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야지라고 하면은 이쪽 네트워크에서 이쪽 데이터에 팩트해시가 저장이 됐는지, 그러니까 수수료를 냈는지를 이쪽 네트워크에 물어보고 내면은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NFT를 발행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전체 네트워크를 용도별로 분할을 해서 이제 지금 이제 뭐 하나의 네트워크 5000 TPS를 감당한다면 뭐 이게 이제 확장이 되면은 뭐 10배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를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까를 좀 검토해 보니까 이게 이더리움에서 지금 샤딩으로 하는 구조랑 물론 이제 구조는 좀 달라요. 구조는 다르지만 그것과 별 다른 바 없는 확장성을 갖게 되는구나라고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더리움의 샤딩의 경우에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러니까 뭐 그쪽도 이제 이제 전체 뭐 지금 40만 개 검증자가 있다는데 40만 개 검증자가 예를 들면 10,000개 검증자는 뭐 A란 데이터를 처리하고 또 10,000개의 검증자는 뭐 B란 데이터를 처리하고 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럼 A랑 B 사이에 만약에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만약에 가정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이더리움 2.0 아직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이더리움 2.0이 이제 나온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뭐 거의 지금 뭐 2, 3년 넘게 지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서 우리 나름대로 그리고 이제 현실적인 그런 방법을 찾아서 이제 기술을 개발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드리면 일단 팩트해시를 활용을 하면 이기종 네트워크에서 이제 그러니까 상호 이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브릿지나 사이드 체인이나 멀티 체인 등을 구성을 할 때 타 블록체인 아니면 중개자를 절대적으로 믿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트러스트리스라는 구조를 만들었고요. 예, 그래서 이것을 활용해서 브릿지나 사이드 체인이나 크로스 체인이나 멀티 체인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프로토콜 네트워크에서 프로토콜 네트워크와 그다음 외부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팩트해시가 적용된 프로토콜만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뭐 이 기술을 이제 저희가 뭐 성공적으로 시장에 알려낸다면 이후에 개발되는 블록체인 코어들은 팩트해시를 당연히 이제 기본 기능으로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굉장히 아주 간단한 그 데이터 처리로 이 블록체인 간에
상호 데이터 확인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후에 만들어지는 그 블록체인들은 이 기술을 채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까지 만들어진 블록체인들은 그 합의 알고리즘을 다 뜯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예. 근데 어쨌든 프로토콜 네트워크와 팩트해시가 적용된 다른 네트워크 사이에서 서로 이제 인터오퍼레빌리티라든지 아니면 확장성 이런 것들을 확보하게 됐구나라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더리움에서 이제 저희가 고민하는 게 그러면 우리만의 팩트해시를 가지고는 사실은 이제 저희는 안전한데 저희 쪽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는 안전한데 여전히 상대방 네트워크에 대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해서 팩트해시를 생성을 하고 이걸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게 가능한지도 한번 이제 내부에서 논의를 해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넣는 건 가능하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이더리움 데이터 구조가 팩트해시를 잘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걸 검증하는데, 그러니까 팩트해시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것까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그 메인넷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그 전체 소스를 저희가 직접 다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술의 바탕 위에 어떻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까라는 고민들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개념들, 새로운 기술들을 도전해서 구현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원천 기술을 직접 개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 한국은 원천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그렇게 주목해주지 않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국제적인 글로벌한 그 블록체인 기술 경쟁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제 메인넷 오픈을 앞두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제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잘 이해를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면은 그 팩트해시라는 프로토콜이 잘 구현되어 있는 네트워크끼리만 이제 팩트해시에 대한 그 적용이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과 이제 프로토콘의 크로스 체인 브리징은 이제 여전히 좀 안 되는 상황인 건지. 그러니까 이더리움에서 프로토콜 네트워크를 검증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부분을 검증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지금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양쪽이 다 확인이 되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그 이더리움에서 이제 그 팩트해시를 체크를 하려면은 결국에는 프로토콘이든 아니면 프로토콘이 적용되는 네트워크에 이제 해당 팩트해시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그 유무를 쿼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는지,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결국엔 롤업이나 앵커링 같은 방식으로 데이터가 그 프로토콘에서 이제 이더리움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라면 사실 기존에 있는 롤업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과 이제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건 CTO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기 굉장히 그 핵심을 질문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그 체인 간 확인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일반적인 블록체인의 합의 노드들은 익스터널 시스템한테 쿼리를 날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라클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지금 그런 질문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중간에 브릿지가 아니라 그 사용자 자체가 개인이 자기의 지갑을 통해서 이제 양쪽의 노드를 쿼리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노드 간 쿼리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그 아이디어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확정이 되면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답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부족하면 이따가 직접 물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질문 예. 그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원천 기술을 예. 개발해서 글로벌 간다는데 예. 실제로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면도 있고 하니까 예. 쉽게 우리가 그 우리 한국에서 지금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이렇게 간다는 회사 좀 약간 도전적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성공할 수 있다. 예. 어떤 차별화로 갈 것이다. 예. 그래서 실제로 가능성이 얼마 있다. 이런 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사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막 한창 개발하는 중에는 이제 진짜 이게 뭐 개발이 잘 될까, 그리고 이제 꿈은 원대하지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메인넷 기술 개발한다는 게 당연히 글로벌 시장에 나가겠다는 얘기고,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이제 확신이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이 기술이 그러니까 완성돼서 실제로 이제 보여지기 전까지는 저희도 사실 확신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이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돌아가는 네트워크도 있고, 그러니까 팩트시가 적용된 채로 좀 돌아가거든요. 물론 이제 이기적 네트워크나 뭐 타 블록체인과 연결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의미 있게 쓰이진 않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메인넷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브릿지를 하면서 이제 그 기술을 쓰게 될 거고, 뭐 그런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을 개발하는 와중에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기도 했고, 이게 이제 사실 이 영역이 워낙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미필적 사기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잖아요. 저희를 이제 믿고 도와주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미필적 사기가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 뭐 여기 이제 보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옐로우 페퍼로 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컨셉을 설계해서 컨셉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저희가 다 이미 구현이 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뒤에서 이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게임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제 제대로 된 기술을 확보하는 건데, 적어도 그 부분은 우리가 자신 있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산업은 그러니까 메인넷 같은 경우에 이제 글로벌로 인정을 받으면은 뭐 이제 실제로 시장 가치도 굉장히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커지고, 뭐 이런 시장이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미약하지만 이제 이제 기술만 단단하면 충분히 이제 시장에 진출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청하신 답변은 아닌 것 같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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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질문.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신한금속 공재호라고 하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저도 기술적인 것보다 사업 방향성상 지금 이미 자리 잡혀 있는 사실 네트워크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까 뒤에서 기술 쪽에서도 결국에는 양쪽 다 검증하는 방식으로 돼야만 사실 이게 방향성상 체인 네트워크 같은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앱을 구현했고, 나머지는 뭐 지금 솔라나나 이런 방향성이 NFT 방향성이 되게 크게 발전을 했다면,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프로토콜 자체는 그 네트워크 간의 연결에서의 더 포커싱을 더 맞추신 것 같은데, 혹시 그게 아니라면 어디서 더 포커싱을 두고 메인넷을 사람들한테 알릴 계획이신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이 자리에서 저희는 기술을 소개하자라고 이제 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그래서 기술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저런 브릿지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뭐 지금 이제 밖에서 이제 보는 뭐 그런 그 메인넷들의 사고 소식들을,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신생 메인넷들이 이제 그런 사고를 내면 이제 시장에 진출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메인넷이 한번 이제 궤도에 들어가서 한번 이제 달리기 시작할 때 쭉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그 밑바닥 기술이 굉장히 안정적이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밑바닥 기술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금의 산업 트렌드에 맞게, 예를 들면 각 체인들이 서로 연결한다든지 뭐 이런
환경에 맞게 나름대로 지금 준비를 해온 거고요. 탄탄하게 준비를 했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걸 이제 산업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거냐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블록시티라는 그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그런 이제 거기에 이제 저희 기술 적용해서 이제 그 실제 이제 이게 게임이 그러니까 블록체인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는 것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었고요.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요 응용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아직 컨피덴셜해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약간 다음 세대의 그러니까 블록체인 산업의 어떤 그 엣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저 각종 메인넷들을 보면 이제 경쟁에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속도를 더 높여서 나온 솔라나라든가 이랬을 때 그 이더리움의 어떤 속도라든가 아니면 솔라나의 속도라고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게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제 검증자들 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한 포스 기반인가요? POS 일단 먼저 앞에 부분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그걸 이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굉장히 높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신뢰성을 좀 더 높이려면은 속도 부분은 사실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트릴레마라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뭐 속도와 뭐 안전성과 뭐 이거를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세 개의 요소 중에 어느 쪽에 방점을 둘 거냐라는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솔라나가 메인넷이 계속 멈추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다른 메인넷을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뭐하지만, 이제 그냥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속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탈중앙성을 포기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전체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게 이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이유인 것 같다. 그러니까 신뢰성,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메인넷을. 예, 근데 메인넷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건 사실은 메인넷으로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저희는 그 부분에서 최대한의 아까 말씀드린 트러스트리스,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을 신뢰하지 않는 구조로 전체 신뢰를 확보하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들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솔라나 같이 속도가 뭐 몇만 TPS가 아니어도 사실은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이제 산업적으로 저희는 뭐 몇천 TPS 정도면 사실 지금 웬만한 트래픽들은 다 받을 수가 있고요. 아직까지 뭐 블록체인 전체 산업에서 몇천 TPS를 그러니까 솔라나가 특이한 경우고 그렇게 간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산업에 쓸 때 뭐 몇천 TPS 정도면 이제 가능하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는 속도보다 안정성, 그렇지만 그 안전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최대의 퍼포먼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제가 까먹었어요. 검증자 저희가 시간이 지났죠. 예, 빨리 할게요. 예. 여기 이제 이제 요 10월달에 오픈하는 거는 그러니까 PBFT로 저희 이제 큰 로드맵은 PBFT로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고요. 그게 지금 요 세 번째 지금 작업 중인 옐로우 페이퍼가 그 방법론에 관한 거예요. 여기도 이제 기존에 쓰지 않았던 여러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들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이제 자세한 얘기는 여기 나오면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요 퍼블릭 베타가 나올 때는 지금 이제 크리벌드에서 쓰고 있는, 그건 지금 이제 오픈한 지 6개월 돼서 6개월 동안 지금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퍼블릭 베타를 열 거고, 요때는 EOS 정도의 노드 수를 가져가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제 지금 수정립 보완하고 있는 기술이 완료가 되면 이제 탈중앙화 네트워크로 갈 건데, 그때는 저희가 뭐 노드 수를 1000대 이상, 저희 이제 블록체인 개발을 주도하는 이제 베미오 아키텍트는 한 10,000대까지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뭐 그 이제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근데 적어도 1,000대 이상은 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